보장왕의 이름은 장 혹은 보장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건무왕의 친동생인 대양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왕위에 오른 군주가 아니라 쿠데타의 끝에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자 그는 어린 보장왕을 왕위에 올려 꼭두각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장왕은 생전에 시호도 얻지 못했고 나라를 잃은 마지막 왕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뒤 보장왕이 처음 한 일은 아버지 대양왕을 왕으로 추존하며 왕실의 정통성을 회복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올려 형식적인 외교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의 실권은 어디까지나 망리지 연개소문에게 있었고 보장왕의 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권이 아닌 권신의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장왕 즉위 2년 연개소문은 보장왕에게 유교와 불교, 도교를 함께 받들자는 이른바 삼교 병행을 주장합니다. 삼교는 솥에 세 다리와 같으니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라는 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관용과 조화의 언어였지만 실제로는 당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사상 종교 영역까지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보장왕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당에 표문을 올려 도교를 청했고 태종은 도사 숙달 등 8명과 도덕경을 보내며 이를 허락합니다. 보장왕은 이들을 승려들이 머무는 사찰에 머물게 하며 크게 기뻐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설계자 역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신라는 백제의 공세에 몰려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백제를 함께 쳐달라 애원합니다. 그러나 연개소문과 보장왕 조정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신라를 구해주기 위해 백제와의 긴장 관계를 감수하기보다는 남쪽 삼국의 갈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방의 힘을 키우고 당과의 줄다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훗날 신라가 당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는 거대한 역사적 반전의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한편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연개소문이 임금을 시해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장선무기와 논의합니다. 다만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란과 말가를 먼저 부추겨 고구려를 흔드는 방안을 고민하지만 장선무기는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조언합니다. 연개소문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방심할 때까지 인내했다가 그 죄를 명분 삼아 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태종은 형식상으로는 보장왕을 상주국 요동군왕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는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겉으로는 먼 나라를 어루만지는 황제의 은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 왕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연개소문의 반역을 언젠가 반드시 문제 삼겠다는 일종의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동아시아 삼국 질서는 이때 이미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아 세력을 넓히고 신라는 당에 눈을 돌리며 구원을 청합니다. 신라 사신은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하여 우리의 조공길을 끊으려 한다 며 당군의 출병을 호소했고 이 호소는 곧 당 신라 연합이라는 거대한 전쟁 구도의 서막이 됩니다. 보장왕 3년 당태종은 산홍승 상리연장을 보내 신라는 인지를 보내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니 고구려와 백제는 군사를 거두라. 만약 신라를 다시 치면 내년에는 곧 그대를 치겠다. 는 엄중한 조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상리연장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연개소문은 이미 신라를 쳐 두 성을 함락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상리연장이 연개소문을 만나 신라 침공을 거두라고 설득하자 연개소문은 오히려 과거 수나라 침공 때 신라가 고구려의 땅 500리를 빼앗았던 일을 들며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맞받아칩니다. 과거를 따질 수 없다. 는 상리연장의 말에도 연개소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태종은 임금을 죽이고 대신을 학살하며 백성을 학대하고 이웃까지 침략하는 자라 규정하며 고구려 정벌을 최종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당 조정은 전면전을 위한 거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하북과 하남의 곡식을 바닷길로 돌려 군량을 비축하고 영주 유주 병력과 거란해 말가를 동원해 요동선제 공격을 준비합니다. 백금 공물을 들고 온 고구려 사신에게서 태종이 그 금을 받지 않고 꾸짖어 돌려보낸 일화는 이 전쟁이 더 이상 거래와 타협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붉은 비가 평양에 내리고 밤하늘에 별이 서쪽으로 흐르는 괴이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태종은 장안의 노인들을 불러 모아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이며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였으니 내가 직접 가서 다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너희 자손이 나를 따라 종군에도 내가 살피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며 옷과 곡식을 두둑이 내립니다. 여러 신하들이 황제의 친정을 만류하지만 태종은 연개소문에게 시해당한 왕과 도륙당한 대신들, 억눌린 백성들이 구원을 기다린다 며 스스로의 출정을 정당화합니다. 마침내 보장왕 4년 당군이 본격적으로 요동을 향해 진군합니다. 이세적의 군대가 유주에 도착하고 황제의 본대는 정주를 지나 요동으로 향합니다. 태종은 내가 동정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는 수나라 때 전사한 자제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고구려를 위해서는 시해당한 왕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번 전쟁을 정의의 원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요수와 요동의 진흙 벌판을 넘어가는 당군의 행군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리에 달하는 늪과 진흙을 건너기 위해 여밉덕이 흙을 쌓아 다리를 만들고 황제는 몸소 흙짐 일부를 말 위에 실어 나르며 장병들을 독려합니다. 한편 이세적과 강하왕 도종은 계모성을 함락해 수만의 포로와 10만 섬의 군량을 획득하고 장량은 수군으로 비사성을 기습해 고구려 방어선의 한 축을 무너뜨립니다. 이어 당군은 요동성까지 밀고 올라와 성을 포위합니다. 성 안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어 옛 연나라 때 하늘이 내려줬다는 과 날카로운 창이 모셔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포위가 급해지자 고구려 측은 미녀를 치장의 여신으로 삼고 무당에게 기륭을 점치게 하며 주몽께서 기뻐하시니 성은 반드시 안전하다 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세계에서 신화와 신앙만으로는 현실의 공성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적의 포차가 300보를 넘어 돌을 날리자 돌이 떨어지는 곳마다 누대와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구려는 나무를 쌓아 누대를 만들고 그물을 쳐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요동성은 결국 함락되고 수많은 고구려 백성이 포로로 잡혀 중국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어 백암성마저 손떼음의 비밀 항복으로 넘어가고 계모성과 요동 일대가 잇따라 당의 수중으로 들어가면서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승리 행진이 딱 한 곳에서 완벽히 멈추게 되니 그곳이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태종은 장군들에게 안시성은 험하고 병사도 정예이며 성주는 연개소문의 난때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호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주가 누구인지는 역사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이후 안시성의 이름 없는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황제가 안시성 아래에 도착했을 때 고구려 북부욕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혜진은 고구려군과 말갈군 15만을 이끌고 성을 구원하러 나옵니다. 황제는 그들의 선택지를 상책, 중책, 하책으로 나누어 예측하며 그들은 반드시 하책, 곧 정면 결전을 택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노장대로 고정희는 싸우지 말고 군량로를 끊는 장기전을 건의하지만 고연수는 이를 듣지 않고 당군과의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장손무기의 기습, 설인귀의 돌격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 울리는 혼전 속에서 고구려군은 대패하고 2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결국 고연수와 고혜진은 수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고 수천의 지휘관들은 당나라 내지로 끌려가고 말갈군 3,300명은 생매장당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곳, 안시성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군은 60일에 걸쳐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성을 더 쌓아 올리고 토산이 무너져 성을 덮치는 와중에도 맞서 싸우며 토산 꼭대기를 탈취해 참호를 파고 버텼습니다. 토산이 허물어져 성을 덮친 순간조차 이 전쟁의 주도권은 끝내 당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태종이 직접 토산을 오르내리며 공성을 독려했지만 안시성 성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요동에 이른 추위와 얼어붙는 강, 떨어져가는 군량 앞에서 당군은 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철군하며 성 위에서 절을 하며 작별하는 안시성 성주의 모습을 보고 비단 100피를 내려 그의 충성과 절의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찬사는 곧바로 실패한 원정이라는 날카로운 자기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폭우와 지늘길, 눈보라 속의 철수 행군은 참혹했습니다. 많은 병사가 얼어 죽고 수레와 말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장손무기와 군사들이 풀을 베어 진흙을 메우고 황제가 직접 말채찍에 섭을 묶고 길을 닦아주는 모습은 승리의 개선이 아닌 패전의 귀환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현도에서 요동에 이르는 세 차례의 대전투, 신성 권한 주필산 일대의 전투에서 고구려와 당 양측의 병력과 말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태종은 장안으로 돌아와 위증이 살아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원정을 나서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며 깊은 후회를 털어놓습니다. 이 말은 동방정벌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일종의 패전 선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듬해 보장왕 5년, 태종은 돌아와 이정에게 내가 천하의 군사를 거느리고도 작은 오랑캐에게 고생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 묻고 이정은 도종이 제시했던 평양 직격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미 지나간 기회를 되짚습니다. 한편 보장왕과 막리지 계금, 곧 연개소문은 당에 사신을 보내 사죄하며 미인을 바치지만 태종은 미녀는 귀하지만 가족 곁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엾다 며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죄는 진심에서 우러난 화해라기보다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가까웠습니다. 연개소문은 황제로부터 활과 옷을 하사받고도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당에 보내는 표문은 거짓과 과장이 많았고 당 사신을 대하는 태도는 늘 오만했습니다. 신라 침공을 중단하라는 당의 거듭된 경고도 무시한 채 국경을 기웃거리며 틈만 나면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태종은 고구려의 조공을 받지 말라는 조서를 내리고 다시 한번 고구려 정벌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보장왕은 이 모든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까지나 이름뿐인 국왕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설계한 외교와 전쟁, 그리고 당 태종과의 정면 충돌, 안시성의 기적과도 같은 수성,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더 거센 파고들까지 그 모든 역사적 경랑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 국정을 주도할 힘은 없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당태종이라는 불세출의 군주에게조차 꺾을 수 없었던 고구려의 저항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예전의 단단한 일체가 아니라 왕권신 지방 세력 이웃 나라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불안정한 구조로 가고 있음을 드러낸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에 고구려는 더 이상 외부의 강적과만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뒤 벌어질 그의 아들들 간의 내분, 보장왕과 연씨 형제들의 갈등, 신라와 당의 본격적인 동맹, 그리고 마침내 668년 평양성의 함락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막아낸 고구려가 왜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지, 연개소문의 죽음 이후 권력 다툼과 보장왕의 선택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는 다음 2탄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